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버블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해외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소위 세 발의 피입니다. 지금 캐나다, 미국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버블 위험에 처한 도시들은 어디고 또 얼마나 그 버블이 심한지 외신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리포터 소식 전해주시죠. UBS에서 세계 주요 국가의 부동산 버블 위험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캐나다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지금 기사로 확인해 보시죠. 해외 시장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 한국의 부동산 버블 위험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또한 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만약 해외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린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좀 가속화되면서 어디 그 뭐 캐나다, 뭐 토론토, 뭐 런던 뭐 이런 데들이 그동안 집값이 핫하게 올랐었는데 금리가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좀 정체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요즘? 정체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요. 네. 기존에 있던 그 연준이 의장이었던 제닛 앨런을 사실은 거의 제거를 하고요. 자기가 이제 제거했다고는 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임기를 다 했으니까 그냥 임기도 그렇지만 네. 본인이 그 지금 후보자 시절에 저 여자 잘라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뭐 심하게 얘기했죠. 얘기했거든요. 근데 되게 약간 좀 이례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동안의 연준이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연준이 의장이 이제 지명을 해서 보통 후계자를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지명된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말 한 30-40년에 만에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한 이제 연준이 의장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연준이 의장을 자기가 지명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 독자적인 어떤 경로를 걷는 게 아니라 아마 본인의 어떤 취향대로 아마 뭔가 그 금리라든가 금융정책도 하기 위한 그러니까 포석이 아닌가 싶어서요. 실제로 미국의 주가도 조금 지금 그러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미 연준하고 이제 미 행정부하고는 전통적으로 독립적 관계가 유지되니까 암묵적인 거는 있을 수 있어도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전체적인 경제적인 어떤 정책에 미 연준이 뭐 들어와 갖고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외 부동산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난 5년 동안에 밴쿠버의 어떤 주택 가격이 한 50% 올랐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5년 전이라 그러면 2014년, 2013년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당시에는 강남 집값만 해도 30% 이상이 빠졌죠. 그 30% 이상이 빠져갖고 8억, 9억 되던 집이 지금 19억, 20억 한다라는 거죠. 거긴 50% 이상이 오른 반면에 우리는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고 중요한 건 우리가 수평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GDP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GDP 아직 3만 불이 못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같은 경우 우리보다 GDP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 소득 수준에 비해서 본다라면 2014년 이후에 하락돼 있는 부동산에서 현재 위치에 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가격이 좀 많이 급등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상황 진단을 좀 하고 싶고요. 뭐 지금 현재 뭐 제가 잠시 이제 해외 부동산 쪽에 이제 잠깐 보니까 기관 투자가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의 이런 기관들의 어떤 투자는 상당히 늘어서 2016년 현재 한 130억 불 정도 되고 수익률도 한 20% 가까이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항상 제가 좀 이렇게 퀘션 마크를 다는 게 개인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사모펀드나 이런 것이 아닌 다음에 과연 투자 이익을 실현해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렇게 퀘션 마크를 좀 늘 갖고 있거든요. 과열이 아니라고 보시는 분. 이게 소득 대비 이제 주택 가격 비율인 PIR을 보면 이제 2017년 작년이죠. 물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올랐지만 작년 기준으로 보면 290개국 중에 서울이 한
한 4위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높은 곳들은 뭐 중국 베이징이 1위 했고요. 베이징은 46 정도 나왔죠. 42 정도 나왔는데 PR이 뭐냐면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느냐거든요. 네. 베이징은 뭐 평균이겠지만 40년 동안 돈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고요. 서울은 네. 17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7년 정도, 15년, 17년 모아야 살 수 있는데. 높은 게 아닌데요, 대도시는.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 많이 올랐다, 비싸다고 하면 뭐 베트남 하노이라든지 서울보다 동경도 더 비싸고요. 물론 그럼요. 서울보다 낮은 곳들도 많이 있지만 대한민국 수도에 가장 좋은 뭐 이런 걸 따져본다면 서울 집값이 뭐 엄청나게 비싸다, 과열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은 네. 서울만의 이제 독특한 곳이 있고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신도시가 아니라 강남이라는 부촌의 이미지, 명품 이미지 때문에 지방에 있는 분들도 강남에 전세 끼고 집 하나 사두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면 과연 서울 집값이 과연 과열이고 엄청나게 비싸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주택 가격이 이제 거품이냐 아니면 이제 비싸냐 안 비싸냐 이런 걸 얘기할 때 외국에 있는 지표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까 왜 우리 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PIR도 많이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주가로 따지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퍼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에 이제 보조 지표로 이제 하이 지수 같은 걸 이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우징 어포더빌리티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이게 주택에 대한 어떤 구입 가능 능력을 보고 있는데 이게 약간 좀 그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집값이 거품이다 아니면 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어떤 지표에 대한 어떤 외국과 좀 다른 거를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어떤 게 있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카운티별로 이 하이라든가 PIR을 갖다 집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구별로 이게 집계가 돼서 어떤 구에 어떤 지역에 있는 그 집값을 놓고 그 구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계가 없죠. 하이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나눈 게 어떻게 하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 한강 이북의 11개 구하고요. 네. 한강 이남의 14개 구를 갖다가 토탈을 해서 거기에 있는 소득을 이제 기준으로 삼고 집값을 나눠주니까 약간 디테일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다 아니다 얘기가 아니라 기준 자체가 굉장히 세팅이 외국보다는 정교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서울은 버블 아니고 싼데요. 소장님 그 통계도 있는 거 있겠지만 제가 본 통계도 있는데요. 지난번 저점하고 비교했을 때 캐나다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두세 배 더 올랐어요. 통계를 잘 보세요.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랐다 이제 트럼프 이후에 많이 이제 조정을 받는 면이 없잖아 있지만 별로 조정 안 과거에 받았죠. 이제 좀 많이 좀 단기적으로 뭐 중국인 수요 막 이런 데 많이 올렸다가 한국인도 많이 투자했고 네. 근데 최근에는 결국 오히려 이제 그런 데보다는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우리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워낙 신흥 성장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베트남은 한국 지속적으로 뭐 거의 많이 성장하는 도시이기 그리고 때문에. 그네들이 완전히 해외에다 오픈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아무나 뭐 여행 가는 사람도 살 수 있게 이제 완전히 자율화시켜 그런 그런데 장점이 베트남은 있고 좀 사례가 좀 달라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선진국제 일본에도 관심을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비해서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네.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도 금리를 통해서 활용할 방법도 있어서 좀 관심을 좀 갖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여튼 뭐 캐나다의 주요 도시, 미국, 또 독일, 런던 이 전부 다 겁나게 올랐거든요. 우리가 2014년 대비 2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2배라고 그 주요 동네가 2배 정도 올랐다고 보면 그 동네는 2배가 아니에요. 2배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좀 우리 글로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많이 오른 거는 아니에요. 사실. 각 나라마다 이제 뭐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네. 일단 서울만 보자면 저는 이제 화폐 가치,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를 감안해 보면 이제 10년 정도 한 평균 20년 동안 평균 인플레이션이 3%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을 보면 10억 원이 10년이 지나면 한 7억 한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10년 전에 강남에 제일 좋은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가 15억에서 17억 정도 했는데 현재 반포의 새 아파트들이 한 25억 조금 뭐 더하는 데도 있고요. 못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과연 많이 올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듯이 폭등했냐라고 보면 폭등 수준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제 얼마나 더 오르냐에 따라서 이제 버블이냐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넘어가세요. 자, 우리도 지금 해외 쪽으로 돈 나가요? 부동산 사러?
관심을 많이 가지 특히 자산가중시장은 움직이 있죠. 뭐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으로는 뭐 직접 투자보다는 아무래도 뭐 환해지나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아무래도 간접 뭐 펀드 쪽으로는 많이 사모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특징이 있는 선진국들이 있어요.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되 뭐 금리가 안정적으로 하든지 네. 그런 데서 요즘에는 좀 일부 직접 투자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고요. 네. 부연해서 그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네. 그 유럽에서도 되게 안정적인 어떤 그런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 같은 데도요. 근데 독일이 이런 비유가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그 나라를 조금 좀 그러니까 좀 어지럽혔던 사람도 거기 가서 뭘 호텔을 샀다는 등 이런 얘기가 들렸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아마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누구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거의 1등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뭐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진국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외환 규제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외국인이 어느 나라에 가서 그 토지까지 실제로 직접 매입이 가능한 나라가 전 세계에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투자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개미가 뭔가 사서 차익을 실현해서 다시 리턴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제도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베트남 뭐 과거에 이제 공산권 국가만 하더라도 이제 토지는 거의 공개념이기 네. 때문에 토지를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베트남의 어떤 경제 성장기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50년 플러스 알파에서 네. 100년까지 뭐 이렇게 사용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사실 뭐 중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인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근접한다는 것보다는 펀드나 이제 어떤 기관이 들어가는 거를 보고서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을 읽는데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로 놓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해외 우리나라 기관 뭐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이런 기관들이 해외에 대체 투자를 해갖고서 기관 산업들을 매입한 그런 사례들은 상당히 좀 증가한 걸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을 네. 통해서. 네. 근데 개미들이 이제 서울 아파트 투자하듯이 뭐 외국에 그렇게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베트남 많이 산다고 그랬죠. 베트남이나 뭐 미얀마 이런 데 많이 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요. 과거에 우리 필리핀 가서도 이제 그렇고 다 그렇게 해서 그렇죠. 투자했다가 뭐 다 캐나다나 빚을 내고 미국에 왔지 이제 않습니까? 뭐 부동산 집을 사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여유 있는 계층들 단기적인 뭐 투자보다는 집 하나 사두는 개념, 여유 자산이 있으니까 서울에도 집이 있고 뭐 다른 부동산도 있지만 외국에도 하나 사두자는 개념이지 서울 아파트 투자하듯이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네. 자, 어쨌든 해외 쪽으로 좀 눈을 좀 돌려서 지금 각광받는 지역이 좀 어디에 주로 많이 이렇게 나가요? 선진국도 그렇고 신흥국도 그렇고 돈들이 좀 나가서 아파트 산다 이러면 요즘 얘기 많이 드는 데들이 좀 있던데. 미국의 LA냐 뉴욕 정도 뭐 이 정도가 가장 뭐 그래도 한국인들이 선호하고 네. 또 어느 정도 거래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나중에 투자 원금을 해소하는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좀 제도적이고 정착돼 있고 또 거기에서 받아줄 어떤 한국인 교포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제일 우선 지역으로 이제 미국의 부동산이 좀 꼽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미국 비싸서 못 중에서도 가는데. 예 비싸긴 한데요. 미국 중에서도 보면은 의외 데이터들이 좀 있는데요. 네. 오히려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소득 대비 뭔가 가격이 되게 비싼 데가요. 네. 대부분 관광지입니다. 네. 플로리다라든가 뭐 심지어 알래스카, 네. 뭐 하와이 이런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기 좋은 어떤 LA라든가 뭐 롱비치 이런 데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쪽에 많이들 그래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거기는 또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아시아권에 있는 지역보다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쪽에서는 뭐 리스크가 조금은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은 어떤가요? 유럽도 아까 뭐 독일이라든가 영국, 네. 그다음에 이런 견조한 성장세가 있는 지역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지역들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유럽 쪽에서 그 한때는 저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무지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과거에 이제 러시아 환율이 한 450원 할 때는 상당히 이제 고가였었는데 지금 이제 환율이 200원 전후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쪽 지역 어떤 주택 가격이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 과거에 이제 상트에 가서 한번 이 집도 좀 알아보고 한 2, 3억 대짜리 어떤 별장식의 어떤 집을 한번 투자해 볼까 이제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산권에서의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어갖고서 이제 한번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환율 변동성과 어떤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본다라면 또 열심히 찾아본다라면 뭐 한 번쯤은 이렇게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런가요? 또 자녀 교육 때문에 뭐 네. 캐나다 밴쿠버라든지 이런 쪽에 교육 겸 갔다가 집을 사는 분들도 제 또 주변에 많죠. 꽤 많은 거 있고요. 호수 쪽에도 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인들 가는데 따라가면 다 투자 성공한다고 하니까 그건 중요한 그런 지표 건가요? 같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인들 우리였는데 네, 중국인들이 먼저 다 그런 가격을 올려놓고 한국인이 거기에 따라가고 아니, 따라가면 중국인이 올려서 팔고 예. 가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두 번째로 타이밍만 잘 우리가 잡으면 따라간답니다. 또 뭐 나름 또 같이 탔다가 예, 같이 예, 내리는. 예. 타이밍만 잘 잡으면 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신흥국 쪽에서는 어디가 핫한가요? 뭐 베트남은 뭐, 예, 뭐 맞습니다. 꽤 많이 베트남은 알려져 있고.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완전히 오픈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누구든지 가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사니까 네. 뭐 내 돈 2억 3억 가지고도 베트남 아파트 투자할 수 있는데 베트남이 큰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2억 3억이지만 베트남 뭐 20억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충분히 좋은 아파트 투자도 많고 실질적으로 또 지금 성장이 워낙 빠르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 못지않게 지금 성장을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 소액 가지고 직접 투자하는 게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자체를 이제 외국인이 산 주택은 외국인한테만 팔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네. 이번에 뭐 규정을. 충분히 네. 뭐 한국인들 그러니까 이제 워낙 한국 사람이 많고 가서 사서 자기들끼리- 올려놓고 한국 사람이 네, 우리 다시 집들이 팔고 할수 나오는 있죠. 어떤 그런 과정을 충분히 만들어 놓은 약간의 데다가 폭탄 돌리기 같은. 네, 보유 기간도 이제 100년으로 됐으니까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투자에 이게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죠. 아직은 근데 좀 약한데 뭐 아직은 라오스 같은 데도 아마 아니 내국인한테는 못 파나요? 아, 그 베트남 국민한테는 못 팝니다. 외국인이 투자한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거는 영원히 외국인이 가질 수밖에 없죠. 이제 경제 성장기에 있으니까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주택도 언젠가는 필요하고. 또뭐 이게 이제 오픈할 나중에 수도 이제 법이 있겠죠.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네. 뭐 근본은 힘들 또 수는 외국 없겠죠. 자본 유치하려는 의지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또 없나요 어디? 뭐 라오스라든가 네. 이런 지역들도 이제 미얀마에도 미얀마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이제 베트남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은 뭐 어깨 정도는 아니지만 뭐 한 가슴이나 허리까지는 와 있다고 본다면 뭐 라오스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이런 데는 뭐 지금 무릎 정도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이. 좋은 데 있으면 하나 좀 소개해 주시면 저도. 예,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KB 하나은행 이동현 센터장님, 그리고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님, 또 건국대 최황수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